자, 이제 권리와 법률 관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험에서는 바로 이 권리의 종류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법률 관계가 뭔지를 잠깐 한번 좀 말씀드리고 가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파는 사람이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이랬을 때, 이때 매수인은 X를 넘겨받을 권리, 그 다음에 매도인은 대금 10억을 받을 권리. 여기는 권리, 그리고 이쪽은 의무. 또 반대로 X에 대해서 이쪽이 권리, 의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누군가 옆에 있죠.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요. 이런 걸 생활관계라고 하는데, 생활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활관계 중에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라고 하게 되죠. 이런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법률관계가 되죠. 법률관계가 되는데, 이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의무관계로 이렇게 나타나죠.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됐죠? 법률관계가 된다. 사실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직접적인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과 하우패스 간의 계약으로 강량원 민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생겼어요. 권리, 지공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하고 이제 저하고 만약에 이제 아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 생활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돈을 10,000원 꿔줬어. 돈 받을 권리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법률 관계. 우리 책에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옆집 애를 좀 봐주기로 했어. 친한 친구여서 잠깐 좀 봐주기로 했습니다. 생활관계, 그냥 또 호의관계, 이렇게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동창들끼리 모임을 갖기로 했어. 그런 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비법률 관계죠. 비법률 관계. 그런데 거기서 돈 거래가 있었어. 무슨 매매 계약이 있었어. 그러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돼서 법률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이제 여기서 이 권리가 뭐냐? 권리가 어떤 것들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권리는, 이거 자체가 그냥 직독하자면 이익이에요. 이익인데, 권이, 힘이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인데, 그럼 깡패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 법적 보호를 받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한다. 권리. 네. 그래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법이 인정해주는 힘이 권리다. 거기에 이제 구속되는 게 의무고요. 이렇게 해두시고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분류하게 되면 재가인사가 있다.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 사원권인데, 이걸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게 재산권인데 가족권, 인격권 확실하게 비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 아닌 거죠. 재산권과 비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사원권은 이게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따로 빼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 근데 재산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하는 권리가 재산권인 거죠. 근데 그 안에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는 거죠.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다. 그중에 이제 우리는 채권을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소유권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물건으로부터. 그게 물권이죠. 근데 지식재산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재산권이다. 옛날에 지적재산권이라고 했는데 또 무채재산권이라고 됐는데 지식재산권법에 의해서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통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권은 신분권이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친족관계에 신정되는 권리로서 이건 일신전속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일신전속권, 친족권, 상속권 이런 것들이 그렇다. 친족관계에서 생기는 권리, 상속관계, 그러니까 이건 근데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족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격권. 뭐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생명, 신체, 정신 등의 자유에 대한 권리 생각해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사원권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사원권이라고 하죠. 근데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그 사원의 지위에서 갖는 권리를 사원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자의권과 공의권이 있다는 것이다. 자의권은 거기서 우리 예를 들면 법인에서 어떤 이익이 생겼으면 그 이익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익배당 청구권. 공의권, 그래서 이 공의권은 이 공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 공익, 결의권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내용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쓴다든지 그러면 섞어버리면 이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사실 이제 25문제 시절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전혀 안 나온 건 아니고 나오긴 나왔는데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오는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 효력에 의한 분류. 그래서 여기는 지청형항이 있죠.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 지청형항. 이거는 그냥 두 문자 그대로 딴 건데 이걸 기억하려고 제가 좀 막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청천이 항일투쟁, 독립투쟁을 하던 분이죠. 근데 그 형도 항일투쟁을 한 거예요. 지청형항이다. 지청천 형도 항일운동을 했어. 독립투쟁을 했다고.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근데 지배권은 뭐냐면 일단 청구권하고 지배권을 좀 비교해서 봐보면 쉬운데 청구권은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채권이 그런 거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빨리 돈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특정인이 채권자, 다른 특정인 채무자한테 주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그런데 지배권은 그냥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타인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어. 물권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소유권은 내 물건을 내가 직접 지배해서 그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권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내 물건 내가 알아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도 그런 성질이다. 그 다음에 친권, 후견권 이런 것들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 형성권이 주로 나와요. 형성권이 되게 많이 나온다. 지배권, 청구권은 이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둬야 되는 문제인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형성권이 나오는데, 형성권은 이렇게 보면 되죠. 형성시키는 권리야. 형성시키는 권리.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의사표시했더니 그렇게 돼버려.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권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시키는 권리야. 근데 일방적 의사표시가 결국은 단독행위죠.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공부를 할 건데, 잠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단독행위가 나오는데,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한테 말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이렇게 될 건데 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된다.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의권이 있고, 철회는 아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여기서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지 않고요. 상추가 있고, 그다음에 취해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매매 예약 완결권은 우리가 매매편에서 공부를 하니까 알죠. 이게 매매 예약 완결권은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죠. 우리 예약은 앞으로 본 계약을 맺으려고 한 것인데, 미리 계약을 한 것인데, 매매 예약을 통해서 앞으로 매매 본 계약을 하기로 미리 계약한 게 매매 예약이다. 그런데 이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해줘요. 그중 일방이 매도인이 또는 매수인이 그중 일방이 예약 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때 세상에 없던 매매 계약이 있게 되는 거죠. 예약 완결권 행사에서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없다가 매매 계약이 생겨버렸잖아요. 이런 특성이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형성권이 된다. 됐죠? 이걸 우리가 매매 이야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법원의 판결이 꼭 필요한 형성권이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것이라서 나온다.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소송과 그 다음에 이행소송이 결합된 것인데 꼭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이름은 청구권인데 형성권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료 증감 청구권, 지상물 매수용권, 부속물 매수용권, 증감 매수가 그렇죠. 네, 증감 매수가 그렇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공부를 한 거죠. 채권법에서 보시면 이런 것인데 우리 임대차 같으면 차임 세가 있는데 그 세가 시세에 안 맞아. 그러면 주인은 증액 청구, 또 세든 사람은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바로 돼버려. 증액 청구, 감액 청구라면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지료 증감 청구권은 이것이 성질이 뭐가 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료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 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지상물 매수용권, 지상물 매수용권, 또 부속물 매수용권,
매수 청구를 했더니 아예 시가로 없던 매매가 이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얘들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채권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걸 보면 간단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본 채 할 때는 이게 그런 거야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되죠. 자,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항변권. 이게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죠. 거기에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우리 동시행위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죠. 이 동시행위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앤테이크 계약은 요게 쌍무 계약이라는 것인데 매매 계약에서 우리 테이크아웃 좀 생각해 보세요. 카드 주면서 그다음에 또 뭐예요? 커피를 받아 나와야 되죠. 근데 주지는 않으면서 그냥 커피만 달라 그러면 주세요. 카드 주세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카드 줄 때까지 나 커피 못 줘요. 이 말인 거죠. 우리 부동산 매매를 해보면 매수인이 잔금을 주면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잔금을 안 줘. 그러면서 등기를 달라고 하면 잔금 줄 때까지 나 이거 못 드려요 할 수 있다. 그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다. 너 청구권 없어? 이게 아니에요. 청구권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하는 게 항변권이다. 보증인의 최고금액의 항변권. 이것도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보증시험에서 공부했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보증인에게 바로 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한테 달라고 청구하세요 하는 게 최고의 항변권이고 또 내 재산을 먼저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주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세요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게 보증인의 최고금액의 항변권이다. 요 얘기예요. 됐죠? 근데 그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한정 승인의 항변권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내가 상속을 했는데 봤더니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아버지 빚이 적극 재산보다 더 많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 적극 재산 범위까지만 빚을 갖고 그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빚 못 갚아요 할 수 있는 권리가 한정 승인의 항변권이죠.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분류해서 우리 뭐 이 얘기들은 다 공부했습니다. 절대권, 상대권. 근데 이것들은 대표적으로 상대권은 채권이 그렇죠. 채권이 상대권. 그다음에 물권은 절대권. 이렇게 되는데 먼저 뭐예요? 우리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게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대권. 근데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그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어. 내 물건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재산권은 비전속권이에요. 그런데 일신 전속권도 있다는 거죠. 일신 전속권. 그 일신에 전속하는 거죠. 거기에 귀속상 일신 전속권과 그리고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귀속상 일신 전속권은 그 사람만 가지는 거야. 그 사람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가져. 그래서 양도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어. 상속될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있는데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리하거나 또 대위 행사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한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죠.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이게 주된 권리는 주와 종이 있는 거죠. 주인과 종이 있어.
춘향이와 향단이 그런 것처럼 원본 채권과 이자 채권,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 근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종이 주인을 따라가요.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채권이 만약에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따라가는 거예요. 원본 채권이 양도가 되면 이자 채권도 따라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런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권리에 기성의 권리와 기대권이 있는데 기대권은 기대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권리가 아니야. 완성된 권리가 아니고 뭐 조금만 더 채우면 권리가 생기겠네 하는 게 기대권이다.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이런 것들이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이 특성을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경합도 잠깐 좀 볼 건데 권리 경합은 뭐냐면 사실이 하나인데 권리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둘 이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 그런 것을 경합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기한 반환청권을 가져요. 내가 빌려줬으니까 야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 그 임대인이 소유자야. 그러면 소유물 반환청권을 가지는 거죠. 소유물 반환청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봐보시면 특히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 목적물이 소실됐어. 소실은 타서 없어진 거예요. 불나서 타버렸어. 그러면 원래 임차인은 잘 쓰고 나중에 돌려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임차인의 잘못으로 그랬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돌려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또 한편 남의 걸 태우면 불법행위가 된다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경합된다. 이런 걸 특히 이제 지금 청구권이 경합되고 있죠. 청구권 경합이라고 이렇게 한다. 청구권 경합이라고 한다. 됐죠. 그런데 이것들은 이중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목적을 달성했어. 그러면 다른 권리도 같이 소멸해버린다. 그러나 각각의 권리는 독립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죠. 독립성이 있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가 중단되는 게 아니죠. 소멸시효 중단은 권리 행사를 하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멈추는 거야. 중단된다. 그런데 행사한 권리만 중단되는 거죠. 이것만. 근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중단되는 건 아니지. 반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 그럼 그건 중단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자, 됐고. 그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데 이건 따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권리와 법률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생활 관계가 있는데 생활 관계 가운데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특히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한다.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 호의 관계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이거 뭐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호의동승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차 세워가지고 저기까지 좀 같이 갑시다. 호의동승. 또는 이럴 수도 있죠. 같은 동네 사는데 같은 회사를 다녀. 근데 그분이 차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같이 그냥 무료로 태워가지고 다니기로 했어. 그게 호의동승이 되는 거죠.
근데 호의동승은 법적으로 구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오늘 못 가겠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지. 야, 너 계속 태워주기로 했으니까 나도 계속 태워줘야지. 이런 말은 못하는 거죠. 법률 관계가 아니야. 구속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랬을 때는 이제 법률 관계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손해배상액을 똑같이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배상할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근데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배상액 경감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법률 관계는 결국 권리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권리의무 관계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권리가 뭐냐? 근데 권리 다시 한번 보지만, 그냥 사실 우리 이제 실제로는 권리가 뭐니? 이렇게 안 물어보겠죠. 권리는 그냥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권세할 때 권자예요. 권세가 있으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인데 법이 인정을 해줘야 돼. 아니 사실 깡패도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법이 인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건 권리가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구별 개념으로서 권한, 권능, 그리고 권원, 반사적 이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혹시 이게 더 궁금하시면 우리 입문 강의를 들어보시면 된다고. 근데 이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 같으면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그런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반사적 이익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익을 누리긴 하는데 법적으로 보호되는 게 아닌 거. 이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이익을 누리는 게 있어. 네. 그 다음에 의무가 나와 있고요. 이제 시험은 권리 종류가 나오는데 내용에 의한 분류. 우리 보셨듯이 재가 인사 그랬다. 그리고 재산권에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물권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점유권과 소유권.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있어요.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 그 본권에 소유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걸 용익물권, 남의 걸 빚어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 있는데 거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사실 근데 물권법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가 민법 총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죠. 저게 뭔지도 모르고 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입문 강의 제가 1시간짜리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모르더라도 쭉 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법률 용어만 잘 알고 가면 되죠. 그건 우리 교재에 민법 입문 교재가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보시면 된다. 가족권, 인격권 이렇게 했죠. 재가 인사. 그 다음에 요 판례는 한 가지 좀 보고 가실 건데 우리가 불법행위 편에서 채권법에서 불법행위 편에서 공부한 거예요. 인격권에 기초해서 현대의 침해행위의 배제 내지 장래의 침해행위의 금지 청구가 인정된다. 금지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뭐냐면 그런 사건인데 연예인들과 관련해서 그 황색 신문이 옐로우 페이퍼라고 하죠. 황색 신문이 걔가 어떻다는 등 이제 실제로 있는 사건이에요. 섹스 비디오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까발려요. 그러면 사실 그건 공적인 영역이 아니고 사적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까발리면 안 되지. 그래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연예인은 연예계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결국 완전 인격권 침해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인격권 침해 문제가 생기는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지고는 그 손해가 다 메꿔지는 게 아니야. 메꿔지는 걸 손해 전부라고 하는데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인격권 요거를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해서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침해행위 금지 청구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요게 이제 사실 물권도 청구권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인데 물권도 절대권, 인격권도 절대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다. 자, 사원권 받고 그다음에 작용에 의한 분류 가시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 지청, 형, 항이 있다. 네, 그 지배권의 대표적인 예가 물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다음에 청구권, 채권이 그렇다. 채권은 채권도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물권도 청구권 이런 것들도 있다. 근데 전형적인 것은 채권이다. 채권이 야, 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은 형성권이 주로 막 나오는데 이 얘들 봐보시면 동처리가 상추에 취해 그래서 동의권 그다음에 상추 취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이 그렇다. 그다음에 꼭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 이 이름은 청구권 이렇게 돼 있지만 형성권이 있는데 치료증감 청구권, 또 지상물 매시원권, 또 뭐 부속물 매시원권 이런 것들이 그렇죠. 부속물 매시원권, 차임 증감 청구권, 치료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다 같은 것들이죠. 형성권이다 이렇게 된다. 시험 문제로 종종 나와요. 근데 이제 항변권 있죠. 항변권에 우리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동시행위 항변권, 도중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근데 이것들은 채권법을 공부하시면 금방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은 상속인의 한정 승인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분류로 절대권, 상대권, 그리고 일신 전속권과 비전속권. 근데 일신 전속권을 귀속상 일신 전속권과 그리고 행사상 일신 전속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귀속상 일신 전속권은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행사상 일신 전속권은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 또 대위에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제 비전속권이 더 많아요, 사실. 이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비전속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있는데 여기는 중요한 게 이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에 의존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다.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는 거지.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춘향이가 없으면 향단이도 없는 거죠. 원본 채권이 있어야 이자 채권이 있는 거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도 있는 거지.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성의 권리, 기대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권리 발생 및 경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합의 모습에서 일단 청구권 경합. 네, 청구권 경합. 우리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임차 목적물이 멸실됐어. 그랬을 때 임대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둘 다 가지게 되죠. 청구권 경합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제 법조 경합은 뭐냐면 법조문만 경합하는 거야. 법조 경합은 법조문만 경합하게 해서 결국 하나의 권리만 인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봐보세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있고 그런데 국가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이 피용자 그래서 이거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배상법만 적용된다는 거죠.
또 수량 지정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이때 574조의 담보 책임, 이게 소위 말하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535조의 경합이 문제되는데 이때는 574조만 적용된다 이 말이다. 574조만, 국가배상법 제2조만. 그래서 전자의 법규만이 적용되는 것을 법조 경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게 법조 경합이니? 이런 건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권리의 충돌과 순위가 나와 있는데, 권리의 충돌과 순위에서는 어떤 하나의 물건을 두고 두 사람이 막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때 충돌할 때 누가 우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채권법 공부하면서 이미 다 봤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보세요. 갑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X 임대차 계약을 맺고 빌려 쓰고 있어. 근데 이 빌려 쓰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임차권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임차권의 성질이 채권이야. 채권은 상대권이죠. 그래서 우리 갑한테 나 쓸 수 있게 해줘 하는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주인인데 그거를 만약에 매매로 팔아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보자고요. 양수인,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 양수인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게 됐죠. 근데 봐보세요. 을과 병사에 이 X를 놓고 이 사람은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채권을 갖고 있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네. 그랬을 때 물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다. 물권이 우선한다. 봐보세요. X라는 물건을 두고 병은 소유자, 을은 임차권이란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권은 우리 절대권이라고 했죠. 절대권이기 때문에 사실 병이 갑한테 사왔는데 병이 갑한테도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을한테도 야, 내 거야, 내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 임대차 편에서 뭐라고 공부했느냐 그러면 임차인이 병한테, 새 주인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겠느냐, 대항력이 인정되느냐로 공부하는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런 걸 이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걸 깨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등기를 하면 돼요.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 근데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과 같이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협조를 못 받을 때는 그럼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라든지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는 혼자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는데 인도받았다 그 말은 이사 들어가고 거기에 주민등록하고 살거나 주택에서는 또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면 대항력을 인정해줘. 이제 예배가 인정되는 거죠.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물권이 이기지만 물권이 우선하지만 채권자가 우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배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해두시고, 네, 요거는 뭐 이제 됐고, 시험 문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오죠. 신의성실의 원칙.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써놨네요. 제2조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신의조차 성실히 해야 된다.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야. 그리고 권리행사도 신의조차 성실히 해야지 되는데 그걸 만약에
넘어가는 행사를 한 거야. 권리 남용을 한 거야. 그걸 위반한 거야. 권리 행사가 신의치 기반이 돼. 그러면 그건 권리 남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완전 추상적 규범이야. 또는 백지 규정이다 이렇게 말한다. 백지 규정. 사실 우리가 그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칙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 네, 그런 걸 나중에 파생 원칙이라는 것으로 공부를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시험용으로 바로 가셔서 보시면 신의칙은 사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민법 총칙 처음부터 막 이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법을 좀 공부한 다음에 여기를 보면 좀 더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좀 쉬울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일단 좀 부대뽀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원래 신의칙은 이게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규정했던 것인데 그게 뭔가 신의 관계, 신뢰 관계에 있을 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채권법 영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2조 민법 총칙에다가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등 사법 전반에 다 적용되는 거지. 그런데 최근에는 공법, 소송법 영역에도 다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다 적용돼.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데가 없는 거야. 행정법에 가도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그런데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이걸 우리 신의칙이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배가 된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법원이 이 신의칙 위반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필요가 없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앞에서 우리 관습법 얘기했는데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직권조사할 수 있어. 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신의칙의 적용상 한계가 있다. 그게 제기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기강이라고 하는데 제기강은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요게 제기차기가 굉장히 강하죠. 참 여러분 저도 공부할 때 그렇게 좀 체력 관리를 위해서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제기차기 하니까 이게 컨디션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 제기강은 뭐냐면 봐보세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 근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싸가지 없네. 정말 나쁘네. 요게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근데 봐보시면 미성년자가 이건 우리 뒤에서 공부할 것이긴 합니다만 좀 많이 들었으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려면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고야 돼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죠.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약에 게임기를 샀다. 뭔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그런 동의도 안 받고 그냥 계약을 맺었다. 얘가 다 큰 줄 알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미성년자라네.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 가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완전 싸가지 없는 거지. 이런 거 취소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가 있다. 약자 보호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 약자가 미성년자라는 거죠. 미성년자가 그렇게 취소하는 거 그쪽 사장님 입장에서 완전 싸가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더 우선시해야 되겠다.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판력이라는 게 있는데 기판력은 뭐냐면 이게 판결이 이미 나서 어떤 힘이 생긴 거죠. 이게 기판력이다. 기판력인데 요 기판력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그러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시 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쟁이다. 그리고 법원도 그런 판결을 한번 내리고 나면 다른 법원에서도 그 법원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면 안 돼. 불가반이다. 그런데 그 기판력
중요한 거니까 이게 신의칙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강행 규정이 있는데 강행법 기반의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거 이런 건 신의칙 기반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뒤에서 나올 건데 우리 증권거래법에서 투자수익 보장약정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투자수익 보장약정 이런 건 뭐냐면 증권회사가 사람들 모으려고 야, 이 정도는 보장할게 투자수익 보장 약정을 했단 말이야. 투자수익 보장 약정을 했어.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조금 손실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보전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근데 증권거래법은 만약에 그러다가 다 손실을 보전해 주고 나면 그 증권회사가 부실화될 수가 있죠. 증권회사가 부실화돼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나라 경제가 엉망이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약속을 하니까 고객도 그걸 믿고 들어간 거 아니야. 신뢰관계가 생긴 거지. 야, 이 투자수익 보장 못해. 사실 조그맣게 사고 났을 때는 손실이 생겼을 때는 다 해주겠죠. 근데 많이 났을 때 못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건 신의칙 기반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라고요? 강행법 기반이니까 그런 주장, 무효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기반이 아니다.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증권회사가 그 보전 못해, 보장 못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근기법,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데 민법학자들은 사실 이걸 좀 인정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 시험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의칙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신의칙의 기능과 관련해서 해보수 금지가 있다. 해석 기능, 보충 기능, 수정 기능 그리고 금지 기능이 있는데 해석 기능에 의해서 우리 채권법에서 공부했죠. 사용자, 숙박업자, 병원에 보호 의무가 생긴다.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일 시키고 거기에 월급 주는 거 이게 회사의 주된 채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호 의무가 생기는데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신의칙에 의해서 그런 게 해석상 인정된다. 숙박업자, 우리 호텔, 여관, 펜션 같은 경우는 방 빌려주고 만약에 이부자리가 필요하면 이부자리 제공하고 침구를 제공하고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그런데 잠을 잘 자고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런 보호무가 있다는 거야. 원래 보호무는 채권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들어서 그걸 다 귀중품을 훔쳐가 버렸어. 또는 불이 나서 그 투숙객이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어. 그랬을 때 이게 보호의무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근데 그런 약정을 따로 안 했어도 신의칙에 의해서 그런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환자들한테 진료와 그 병실을 대여해주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그 병실에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들 다 훔쳐가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병원이 도둑이 들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할 때 고지 의무가 인정돼. 그건 좀 뒤에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기능은 뭐냐면 계약 내용에 틈이 있어. 그걸 신의칙에 의해서 보충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법률의 해석편에 가시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정 기능, 이제 우리 뒤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금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가서 보시면 이런 게 해석 기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 분양자, 매도인이죠. 그다음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 수분양자, 받을 숫자,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이 동네 참 조용해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래. 다른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 쾌적해요. 라고만 광고를 했어. 그런데, 뭐, 공동묘지 없어요. 또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인 거 없어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라면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는 아파트를 공동묘지 옆에 있는 아파트를 그냥 분양대금 내고 들어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럴 경우에는 신의 측에 의해서 그런 걸 알려주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의무가 있어. 또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은 없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래. 그러면 신의 측에 의해서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반했네? 그러면 그런 걸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부작위. 자기는 뭔가 직접 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동묘지 없어요.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렇게 뻥을 치는 건데 그런 말을 안 함으로써 사기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사기가 되면 뒤에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만 사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또 사기치는 건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각색을 해보면 내가 도저히 공동묘지 옆에 못 살겠어. 그러면 그냥 계약을 취소하고 그 아파트 돌려주고 내가 낸 분양대금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면 돼. 또 한편 사기치는 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좀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그 동네 살아야 되겠어. 근데 10억은 아니야. 10억은 너무 많아. 8억 정도가 맞아. 그러면 내가 2억의 손해를 본 거죠.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둘 다 생겨요. 경합한다라고 한다. 경합병존한다. 다만 권리 행사는 선택적 행사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중첩적 행사는 안 돼. 둘 다 행사하는 건 안 된다고. 참고로 이제 부작위한 사기는 잠깐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이제 범죄의 성질이 있는 것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살인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살인죄는 우리 보통 범죄는 자기위범이에요. 자기위범. 뭔가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찔러 죽이거나 뭐 목 졸라 죽이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움직여서 사람을 죽이죠. 자기위범. 그런데 우리 이제 갓난아기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갓난아기는 얘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근데 예를 들면 미혼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애를 낳고 보니까 못 살겠어. 그래서 만약에 애를 놓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애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이는 행동은 안 했지만 죽였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부작위한 살인죄 사실 옆집에서도 애 울음소리가 났지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살인죄가 되느냐? 근데 그때는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만 그래. 애 아빠 엄마는 뭐라고요? 애를 먹여 살릴 애한테 뭐 우유 주고 아니면 젖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걸 안 함으로써 죽였다고. 그게 부작위한 살인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해서 사기가 된 거라고. 부작위한 사기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기능 이게 있는데 우리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뭔가 이게 안 한 게 있네. 틈이 있네. 그랬을 때 법률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법률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보충적 해석을 할 때 이 신의 측에 의해서 해석을 해준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했으나 외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하지 않았어.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신의 측에 의해서 꼭 된다 안 된다는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정 기능이 있는데 보증인의 책임 제한. 이걸 우리가 신의 측에서 좀 봤죠.
보증인의 책임 제한 너무 심하네. 주채무가 능력이 없는데 자력이 없는데 보증인 믿고 너무 돈을 많이 막 빌려줘. 일부러 막 빌려줘. 그러면 원래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걸 다 이행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좀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게 계속적 보증, 일반 보증에서 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면 안 되지.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세무사들한테 성공보수 약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공보수 약정. 이 성공보수 약정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건에서 내가 이기면 얼마 더 줄게요 하는 게 성공보수 약정이에요. 근데 성공보수 약정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봤더니 너무 심하네. 그러면 신의 측에 의해서 상당한 청구만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인 거죠. 수정을 해버려 계약 내용을. 참고로 이제 뒤에 가시면 나오는데 이 성공보수 약정이 민사 소송에서만 돼. 형사 소송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까지 좀 봐주시고 파생 원칙은 조금 이따가 따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서 여기 봐보겠습니다. 적용법 사법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이 돼. 그다음에 나번에 신의 측과 권리남용의 관계가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요. 권리 행사를 했는데 이 권리 행사가 신의 측 위반이 돼. 신의 측 위반이 되는 권리 행사를 특히 뭐라고 한다? 권리남용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중복적용설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효과에서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가 된다. 강행규정 위배가 된다.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강행규정 위배가 된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봐보세요. 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신의 측 위반을 이유로 매매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쨌거나 여기 기출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기출표시 많이 돼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것들 잘 보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다 시험 문제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례들은 아직 기출표시 없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지금 다음번에 읽을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의 측의 한계와 관련해서 우리 제기강 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판례가 행위무능력자라고 했는데 행위무능력자를 이제는 제한능력자라고 해요. 근데 판례 원문은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나오는 것은 다 제한능력자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제한능력자, 행위능력 제도는 그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그래. 그래서 법정 대리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싸가지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신의 측 위반이 아니야 라고 한다. 요건 이제 나중에 미성년자 편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올 건데 미성년자인데 대학생이 된 애가 있었던 거예요. 대학생이 뭐 조기 졸업하고 고등학교 조기 졸업하고 대학생 됐을 때 과외 알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외 알바.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거죠. 뭐 그걸 아빠 엄마가 뺏어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너무 무리하게 써버렸어. 근데 나중에 이제 야, 이거 제한능력자가 한 거니까 이 거래 취소할 거야. 그랬더니 야, 이제 주인 쪽에서는 이제 그 가게에서는 신의 측 위반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금 여기서 따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미성년자 편에 가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 같이 보자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혐의를 알고서도 그 법률의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의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거. 이런 것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이라든지 권리남용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다. 네,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최후의 비상수단, 이건 잠깐 한번 보시면 이런 것이다. 사실 민법 문제는 신의칙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건 신의칙 위반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한다? 이 구체적인 법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제도로 가고 없을 때만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신의칙을 써야 된다. 일반 조항으로의 도피현상 이런 거 생기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조항과 구체화, 그 다음에 신의칙의 기능, 해석 기능 나와 있는데 해석 기능과 관련해서 우리 사용자의 보호무, 숙박업자의 보호무, 또 병원의 보호무 다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우리 채권법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근데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걸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계약 교섭의 중도파기가 신의칙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이 판례를 보셨는데 모 대학에서 교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시험을 봤어. 그리고 합격자가 결정이 됐는데 성적 우수자 중에 그중에 성적 우수자는 그에 뽑아쓰고 좀 나머지 사람들은 내년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뽑아쓸게. 근데 이제 해가 바뀌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딴 데 알아봐 이랬대. 근데 그 계약 교섭의 중도파기가 그 정도면 신의칙 위반이 된다. 그때는 이제 뭐가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참고로 이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게 아니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더라.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신의식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건 좀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공동묘지 사건이죠.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은 알려줘야 돼. 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네? 그러면 이제 고지의무 위반이 돼서 이런 것들은 부작위한 사기가 된다. 사기를 기망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가 되니까 손해배상반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 자, 이 정도 봐주시고 보충기능, 수정기능이 있는데 우리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계속적 보증뿐만 아니라 일반 보증에서도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되겠다. 또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세무사한테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보수를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약정된 보수액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봤더니 너무 심해. 부당하게 보수액이 과다해. 그랬을 때는 상당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 원칙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인 거죠. 봐주시고 미임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 나머지 금지 기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칙의 파생 원칙, 사정 변경 원칙 이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